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억척스럽게 돈 벌어 남편 기 살려주며 살았지만 내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단호한 60대 주부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던 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 집은 온전한 제 피땀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뜨거운 불 앞을 지키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제 안식처를 지켜야 할 남편이란 작자가 엉뚱한 여자와 제 돈으로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그 여자와 밀월 여행을 떠난 사이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도어락을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당황해서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할 그 사람을 상상하며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평생을 바친 가정을 단 3일 만에 미련 없이 박살내버렸는지 그 기막힌 제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8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그저 허우대 멀쩡한 모습 하나 믿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제 친정에서 빌린 돈과 대출금까지 탈탈 털어 날려먹은 것만 2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갓난쟁이 딸을 억지로 떼어놓고 시장통 국밥집 주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돼지뼈를 우리고 무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나르다 보니 제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문이 다 닳아 없어져서 은행에 가서 지장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어머니 지문이 안 나와서 서명으로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문을 나서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장사가 한창 바쁜 점심시간 시어머니는 불쑥 식당에 찾아와 제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미야, 넌 여자가 그게 무슨 꼴이냐? 우리 아들 밖에서 기죽게. 바깥 양반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 것도 다 우리 아들이 든든하게 가장 노릇을 해주니까 가능한 거다. 김치국물이 튄 앞치마를 두른 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허리만 굽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카운터 의자에 떡하니 앉아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남편의 한약값을 내놓으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속으로 쓴물을 삼켰습니다. 실질적인 가장 노릇은 제가 하고 있었지만 저는 굳이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가게 손님들이 떨어질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방구석에서 곤히 자고 있을 어린 딸아이가 깰까봐 무서웠습니다. 반면 남편은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늦깎이 취직을 해 겨우 월급 봉투를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도 자기 품위 유지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기가 죽으면 돈을 못 벌어오는 법이야. 영업 뛰는 사람이 구두에 흙 묻히고 다닐 순 없잖아. 그 핑계로 철마다 브랜드 등산복과 빳빳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만 고집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곰탕솥에 불을 올리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는 꾸벅꾸벅 졸며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마침내 우리 가족은 달동네 단칸방을 벗어나 번듯한 32평 아파트 전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2다리 쭉 뻗고 주무시겠네. 중개사 소장님이 계약서를 내밀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명의자는 김정숙,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탁자 위에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계약 전날 밤 안방에 누워있던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전세금 좀 낮춰서 가고 남는 돈으로 내 차 좀 바꾸면 안 될까? 내가 영업 다니는데 똥차가 웬 말이냐고 거래처 사람들이 다 무시해. 가장 길을 그렇게 꺾어서 쓰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종일 못 살고 대파 까느라 욱신거리던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입으로 똥차라고 부르는 그 차, 내가 식당에서 국밥 10그릇 팔아서 산 차예요. 당신이 영업 다녀서 집에 가져온 돈이 지난달에 얼마였어요? 딸아이 피아노 학원비 내고 나면 딱 떨어지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으로 당신 차를 바꿔요? 평소에는 대충 내내 하며 넘어가던 제가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가장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집 명의도 당신 앞으로 해.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획 돌아 누웠습니다. 그 등짝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내 딸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이 공간만큼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남편의 무능함과 가부장적인 태도, 시어머니의 멸시를 묵묵히 견딘 이유는 단 하나,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흠집 없는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구김살 없는 아이로 키워서 번듯하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32이 되던 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딸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잘 살게. 엄마처럼 강하게 똑 부러지게 살 테니까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 그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남편이 호탕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고향 친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우리 김 사장. 자네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식구들 건사하느라 참 애썼어. 남편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들 아비 노릇하느라 고생하는 거지 뭐. 나야 그저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달린 죄밖에 더 있나? 시어머니 역시 친척들 앞에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한데. 지 마누라 고생 안 시키려고 아주 뼈가 부서져라 이랬지. 어이없는 거짓말들이 난무했지만 저는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 화려한 연극도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마쳤으니 이제는 저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조용히 다독이며 살고 싶었습니다. 딸아이가 신혼여행을 떠나고 우리 부부만 남은 32평 아파트. 첫 며칠은 그 고요함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남편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옛날처럼 속을 썩일 일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거대한 완충제가 사라진 집안에는 서서히 이상하고 불길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며 봐왔던 남편의 뻔한 패턴이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차가운 직감. 그 불길한 예감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슬며시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신혼집으로 완전히 짐을 빼서 떠나고 텅 빈 집에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늘어진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무스를 발라 곱게 빗어 넘기고 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신상 등산복을
위아래로 쫙 빼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늦바람이 불었거나 주책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변변한 직장 없이 은퇴하고 나서 기가 죽은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짠하기도 해서 굳이 잔소리하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가 주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힘들게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비싼 옷을 사 입는 게 얄밉기도 했지만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하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남편에게서 낯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평소 바르던 알코올 냄새 독한 아저씨 스킨 냄새가 아니라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서나 맡을 법한 짙고 달콤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당신 향수 뿌렸어요? 산에 등산하러 가는데 무슨 향수를 그렇게 떡칠을 하고 가요? 산벌레들 다 꼬이겠네. 제가 핀잔을 주자 남편은 허둥지둥 등산화 끈을 묶으며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등산 동호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젊은 회원들이 많아. 내가 명색이 부회장인데 호라비 냄새 펄펄 풍기면서 산에 오를 수는 없잖아. 다 품위 유지 차원에서 이러는 거야. 당신은 평생 주방에서 식당 일만 해서 그런 사회생활의 기본을 몰라요. 그렇게 저에게 핀잔을 주고는 쫓기듯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더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돈 벌어 차려준 밥상만 받아먹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에게 사회생활 운운하는 꼴이 우스웠지만 굳이 언성을 높여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의 입에서는 워크샵이라는 단어가 밥 먹듯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 임원진 단합 워크샵, 신입회원 환영 워크샵, 다음 달 정기 산행 답사 워크샵. 무슨 동네 등산 동호회가 번듯한 대기업도 아니고 툭하면 1박 2일, 2박 3일로 워크샵을 간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밖으로 나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미야, 우리 아들 요새 참 바쁘다더라. 동호회에서 부회장인지 뭔지 감투를 썼다면서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가만 놔두질 않나 봐. 어릴 때부터 인물이 훤칠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어딜 가나 대장 노릇을 하는 거다. 넌 집에서 우리 서방님 뒷바라지나 잘해라. 네 어머니. 알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참,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임원들끼리 시차를 간다며? 어제 나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 봉투에 용돈도 두둑하게 쥐어주더라. 넌 우리 잘난 아들 덕분에 편하게 사는 줄 알아라.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대단히 묘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분명히 이번 주말에 강원도 설악산 근처로 답사를 간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제주도라고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이상한 낌새를 챘지만 곧바로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나이 먹고 어디 갈 때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좋게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감정이나 의심보다 가정의 평화를 항상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 조용히 의심을 덮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 얄팍하고 더러운 거짓말은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로 벌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주말 워크샵 사전 모임이 있다며 새로 산 등산복을 쫙 빼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거실에 밀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밑에 구석진 먼지를 치우려는데 소파 쿠션 틈새에 낡은 구형 태블릿 PC 하나가
꽉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바둑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트로트 메들리를 들을 때 쓰던 낡은 기계였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꾸면서 대리점 직원이 기존에 쓰던 기기들과 데이터를 전부 동기화해 주었다고 신나서 자랑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워낙 기계치라 동기화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사진첩이랑 연락처가 다 똑같이 옮겨져서 편해졌다고만 좋아했습니다. 그 동기화 기능이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띄워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먼지 묻은 화면이나 물티슈로 닦아놓으려고 태블릿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까맣게 꺼져 있던 화면에 환하게 불이 번쩍 들어오더니 짧은 진동 소리와 함께 메시지 알림 창이 화면 정중앙에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쓸데없는 광고려니 무시하고 넘겼을 텐데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이 제 두 눈을 무섭게 사로잡았습니다. 내 사랑 오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사랑 오키? 우리 가족 중에, 아니 남편 주변 친척이나 지인 중에 저런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맹세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60의 하트 이모티콘은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 설마 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조심스럽게 터치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비밀번호 설정 같은 귀찮은 것은 전혀 하지 않는 덜렁대는 성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닿자마자 화면이 스르륵 열리며 남편의 개인 카카오톡 대화창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생중계되듯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내려간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문장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제주도 호텔 조식 나오는 곳 맞지? 나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사랑해. 남편의 답장이 화면 위로 곧바로 떠올랐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오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오빠가 다 알아서 예약했어. 내일 공항에서 봐 쪽쪽. 순간 숨이 턱 막히며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청소기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손에 스르르 힘이 풀리며 묵직한 청소기가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설악산 답사를 간다던 남편의 말은 저를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은연중에 흘렸던 제주도라는 말이 진짜 목적지였습니다. 제주도 호텔 조식? 쪽쪽? 예순이 넘은 나이에 나쁘끄러운 애정 표현을 해가며 딴 여자에게 온갖 애교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 대화 내용을 맨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더러운 대화는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식당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딸아이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지난 수개월 전부터 두 사람은 저를 철저히 기만하며 은밀한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저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건 저를 향한 남편의 비열한 조롱이었습니다. 오키 오빠 사모님이 주말마다 그렇게 나가는데 의심 안 해? 걸리면 어떡해? 남편 A, 그 늙고 냄새나는 밥순이가 뭘 알겠어. 평생 주방에서 곰탕이나 끓이던 무식한 여자야. 내가 돈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ATM기처럼 돈이나 내놓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내일 묵을 호텔 스위트룸 결제도 그 여자 카드로 긁었어. 늙고 냄새나는 밥순이. ATM기.
그 모욕적인 글자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위태롭게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지문이 닳아 없어지도록 손이 부르트게 일하며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거였나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그 잘난 여자 집으로 영원히 꺼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수십 번을 맴돌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남편이 있었다면 뺨을 올려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꽉 깨문 입술에서 비릿한 피가 날 정도로 참아내며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태블릿 화면을 까맣게 꺼버렸습니다. 지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섣불리 전화를 걸면 저 뻔뻔하고 비열한 인간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했습니다. 증거를 감추고 동호회 회원이 장난친 거라며 오해라고 우기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비겁하게 빠져나갈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청춘을 갉아먹고 피땀으로 일군 이 전셋집에서 저 인간이 아주 조금이라도 제 몫의 재산을 챙겨서 나가는 꼴은 제 눈에 흘겨 들어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요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억척스럽게 마련한 나의 첫집,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계약한 나의 안식처, 내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내 돈으로 바람을 피우는 저 짐승만도 못한 남편. 저는 두 눈을 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분노로 심하게 흔들리던 눈앞이 무섭도록 서늘하고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워크샵을 가고 싶어 했지. 아주 평생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완벽한 워크샵을 보내주마. 이건 그냥 소리치고 화내고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아 달력을 꺼내 들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남편의 2박 3일 제주도 밀월 여행 일정을 머릿속으로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일찍부터 경쾌한 콧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하게 파인 저와 달리 남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빗어 넘기고 새로 산 값비싼 등산복의 깃을 세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이번에 임원들끼리 회의할 게 워낙 많아서 아마 전화가 잘 안 터질 수도 있어. 바쁜데 자꾸 전화해서 흐름 끊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 속을 뒤집어 놓기라도 작정한 듯 그 달콤한 향수 냄새가 또다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그리고 괜히 궁상맞게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 내 카드 식탁에 두고 갈 테니까 한 10만 원 한도 내에서 긁어. 남편이 선심 쓰듯 식탁 위에 올려둔 카드를 보며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젯밤 태블릿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벌어온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미 제주도 호텔 스위트룸을 결제해 놓고서 정작 저에게는 잔고도 얼마 없는 자기 체크카드를 던져두고 가는 그 얄팍한 수작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당장 그 면상에 카드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회의 잘 마치고. 제가 건조하게 대답하자 남편은 갈게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 가방을 든 채 훌쩍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베란다로 달려가 창문 뒤에 숨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남편의 가벼운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찾아두었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302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 당장 짐을 빼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집주인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전세 만기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갑자기요? 보증금은 당장 못 빼드려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제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세계약서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지난달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집만 먼저 다 빼고 집은 비워두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오늘 짐 빼면서 바꾸고 관리실에 맡겨두거나 사모님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돈 문제를 정리하자 집주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를 건 곳은 어젯밤 급히 검색해 견적 가능 여부만 물어두었던 포장이사 센터였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견적받은 302호입니다. 네, 남편이 방금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 바로 사다리차 올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확히 30분 뒤 건장한 체격의 인부 4명이 사다리차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평온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북적거리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바닥에 흠집이 나지 않게 두꺼운 깔개를 깔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짐은 싹 다 빼면 됩니까? 버리실 건 따로 빼주시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싹 다 빼주세요. 제가 구한 빌라로 다 옮겨주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저기 안방 옷장에 있는 남자 옷까지 전부랑 신발장에 있는 남자 구두, 그리고 베란다에 처박혀 있는 골프채는 저기 구석에 있는 종이 상자에 따로 담아주세요. 그건 제가 퀵으로 다른 곳에 보낼 겁니다. 저는 남편의 물건 단 하나도 제가 새로 살 곳에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과 구두, 쓰지도 않는 낚싯대와 골프채를 거친 손길로 상자에 쑤셔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을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본가 주소로 착불킥을 불러 모조리 보내버렸습니다. 아들 자랑에 입이 마르지 않던 시어머니가 짐짝처럼 버려진 아들의 살림살이를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막혔던 숨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거대한 트럭이 제 30년 세월의 흔적을 싣고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 자국과 소파가 있던 자리에 눌린 장판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제 청춘을 갉아먹으며 악착같이 지켜왔던 공간이 이렇게 단 3시간 만에 텅텅 빌 수 있다는 사실이 허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목을 조르던 무거운 사슬이 끊어진 듯 홀가분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휑한 벽을 바라보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쇠집에서 왔습니다. 제가 따로 불렀던 도어락 수리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익숙한 솜씨로 기존의 도어락을 나사부터 통째로 뜯어내고 보안이 훨씬 강력한 새 도어락으로 교체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됩니다. 2번 확인 누르시고요. 저는 기사가 시키는 대로 새 비밀번호를 꾹꾹 눌러 입력했습니다. 삐리릭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단단하게 잠겼습니다. 이제 이 집은 철저하게 닫혔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남편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은 단 1mm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도어락이 반짝이는 현관문을 한번 쓰다듬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달콤한 불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인간이 이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 저는 딸아이 집 근처에 미리 구해둔 작은 빌라로 발걸음을 옮기며 다가올 일요일 저녁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저는 딸아이가 쓰던 작은 빌라에 홀로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골목길에 하나둘 가로등 불빛이 켜지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작은 찻잔 하나와 남편의 카카오톡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구형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오키 오빠 너무 행복했어. 피곤할 텐데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 또 연락해. 남편은 오키도 고생했어. 늙은 마누라 자고 있을 테니까 대충 들어가서 잘게. 꿈속에서 봐. 그 역겨운 대화를 소리내어 읽어보며 저는 작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대충 들어가서 자겠더라. 과연 그가 오늘 밤 두 다리를 뻗고 잘 곳이 이 세상 어디에 남아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한번 하고는 식탁 위에 제 스마트폰을 올려둔 채 조용히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에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남편은 2박 3일간의 달콤한 불륜 여행을 마치고 양손에 짐 가방과 제주도 특산물 초콜릿 상자를 든 채 피곤한 발걸음을 이끌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아유, 피곤하다. 늙은 마누라한테 대충 초콜릿이나 던져주고 빨리 씻고 자야지. 그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며 우리 집 302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주 익숙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년월일로 되어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비.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짐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그는 다시 한번 손가락에 힘을 주어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2번 연속으로 문이 열리지 않자 짜증이 치밀어 오른 남편은 문고리를 거칠게 덜컥덜컥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도어락 기계 자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뭐야? 평소 자기가 누르던 손때 묻은 은색 도어락이 아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최신형 도어락이 현관문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 싸늘한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당황해서 굳게 닫힌 현관문만 덜컥거리던 남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적막했던 제 빌라 안을 찢을 듯이 스마트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킨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나야. 아니 문이 왜 이래? 도어락 고장 났어? 왜 기계가 바뀌어 있어? 나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문 좀 열어봐. 자기 발 저린 줄도 모르고
끝까지 당당하게 소리치는 그 목소리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눌렀습니다. 문 안 열릴 거예요. 기계 내가 바꿨거든요. 뭐? 바꿨다고? 왜 갑자기 쓸데없는 짓을 해? 비밀번호 뭔데? 빨리 문 열라고. 남편이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는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귀에서 뗀 뒤 앨범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사진 3장을 차례대로 남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짐이 싹 빠져나가서 장판 자국만 남은 텅 빈 32평 아파트 거실 사진. 두 번째 사진. 빈칸 없이 꼼꼼하게 작성된 제 이름 석자가 적힌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세 번째 사진. 남편이 오키라는 상간녀와 나눈 제주도 스위트룸 예약 카카오톡 캡처 화면. 카톡 보냈으니까 확인해봐요. 제가 짧게 말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이게 대체 뭔?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몇 초간의 기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정적 끝에 남편의 목소리가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형편없이 떨려왔습니다. 여보, 이 사진들 다 뭐야? 집이 왜 이래? 짐이 왜 다? 당신 지금 어딨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 허둥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수백 번 연습했던 가장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그 여자랑 새 출발한 줄 알고 집 비워뒀는데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들고 있던 제주도 초콜릿 상자나 가방을 떨어뜨렸겠지요. 무슨 소리야 여보. 나 워크샵 다녀왔잖아. 회의하고 왔어. 이거 무슨 오해야. 문 열어봐 제발. 남편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차가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주도 호텔 조식은 맛있었니? 늙고 냄새나는 밥순이는 그냥 ATM기라며. 내 돈으로 그 여자랑 희희낙낙 호텔 스위트룸 쓰니까 좋았어?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명을 이어가던 남편의 입이 턱 막혀버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보, 그게 아니고, 여보, 하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신 옷가지랑 신발, 그리고 그 잘난 골프채는 시어머니 댁으로 퀵으로 다 보냈어. 그 집은 내일 부동산에서 와서 새 세입자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남의 집 문 부서져라 두드리지 말고 당장 시댁으로 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오키 집으로 가든가. 여보, 잠깐만. 김정숙, 문 좀 열어봐. 나갈 데가 없잖아. 바짓가랑이를 붙잡듯 처절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봐.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뚜. 전화가 끊긴 고요한 방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지금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남편보다 더 뻔뻔하고 기고만장했던 사람, 바로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빈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잠시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지만 아직 제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남편보다 더 기고만장했던 사람, 30년 내내 저를 종부리듯 했던 시댁 식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시댁 식구 10명이 묶여있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인사나 시어머니 생신 공지가 올라올 때만 대답하던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에 텅 빈 거실 사진과 이혼 서류 사진만 차례대로 전송했습니다. 텅 빈 거실 사진, 이혼 서류 사진, 그리고 남편의 외도 정황은 제가 따로 확보해 두었다는 짧은 설명뿐이었습니다. 사진이 다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짧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 사람 아닙니다. 아들 짐은 어머님 댁으로 착불 퀵 보냈으니 알아서들 거두시길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단톡방 안에 노란색 숫자 9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사진을 열어본 모양이었습니다.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세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너 지금 단톡방에 올린 게 다 뭐냐?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워? 어디서 얌전한 애한테 생사람을 잡아? 그리고 뭐? 짐을 퀵으로 보내? 시어머니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예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한 내용은 충분합니다. 어머니 잘난 아들이 제 명의 카드로 다른 여자와 묵을 방을 예약하고 저보고 무식한 밥순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며느리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아들 한약 지어 먹이실 땐 좋으셨습니까? 이제 그 아들 어머님이 직접 챙기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쉴 틈도 필요하고 어쩌다 눈 한번 뒤집혀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동네방네 다 까발리고 짐을 빼.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여전히 아들 감싸기에 급급한 그 뻔뻔한 목소리에 저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실수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방금 어머니 댁으로 배달 간 상자들 뜯어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아들놈 옷가지랑 구두 다 쑤셔 넣었습니다. 저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서 행패 부리시거나 남편 옹호하시면 제가 확보한 자료들은 전부 변호사에게 넘기고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멋이 어째? 너 지금 어른한테 어디서 그런 말을. 저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전부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미련 없이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번호인지 낯선 번호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야. 어제 엄마 집 갔다가 엄마 쓰러지시고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오키랑은 그냥 등산하다가 밥 몇 번 먹은 게 다야. 진짜 맹세해. 나 한 푼도 없이 쫓겨나서 고시원 구해서 나왔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끝까지 상간녀를 두둔하며
거짓말을 하는 꼴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건조하게 단 2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레 오후 2시 가정법원 앞 카페로 와.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안 나오면 변호사 통해서 외도 관련 소송 절차 바로 진행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약속한 날짜, 법원 앞 카페에 나타난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백화점 신상 등산복에 향수를 뿌리며 기세등등하던 중년의 신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덥룩한 수염에 꼬깃꼬깃 구겨진 셔츠를 입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이혼은 하더라도 전세금 반이라도 줘야 내가 방이라도 구하지. 당신 식당 일할 때 나도 가장으로서 버팀목이 돼줬잖아. 가장 염치 없는 소리에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이혼 서류를 남편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버팀목?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곰탕솥 저을 때 당신이 10원 한 장 보탠 적 있어? 이 전셋집명에 내 이름인 거 똑똑히 알 텐데. 재산 이야기는 변호사 앞에서 통장 내역이랑 외도 증거 놓고 따져. 얌전히 도장 안 찍으면 내가 모아둔 그 여자와의 통 내역 전부 법원에 증거로 넘길 거야. 도장 찍어.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늘하게 노려보자 남편은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결국 펜을 쥐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제 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상간녀가 돈 한 푼 없는 남편의 실체를 알고 매몰차게 돌아섰다는 소식은 훗날 딸아이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도장을 찍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카페를 나서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길었던 맞지 않는 구두에 발을 우겨넣고 버텼던 30년이라는 미련한 세월이 드디어 끝났다는 완벽한 해방감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참고 참으며 살아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딸아이가 알아봐준 아담하고 햇살 잘 드는 빌라에서 반려묘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와이셔츠를 다릴 일도, 시어머니의 날선 잔소리에 고개를 숙일 일도 없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온 전세금은 온전히 저 하나만을 위해 쓰일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저 덮어두고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내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내 피땀을 짓밟으려 할 때는 단호하게 일어서서 내 몫을 챙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의 무시와 배신으로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만 아끼고 씩씩하게 살아갈 제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